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 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지난 시간 극명히 대조되는 태도를 보이는 안나와 키티를 바라보며 안나 카리나 상건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곧이어 중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건, 다시 말해 3부의 시작은 시골에 있는 레빈과 그를 찾은 세르게이를 살피며 시작됩니다. 세르게이는 요양차 레빈이 있는 시골에 들르게 된 것인데요. 레비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이 시골로 와 무척 기쁘고 즐거운 동시에 그가 제법 거북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레빈에게 시골은 삶의 터전이자 민중은 사랑하는 동시에 제때 일하지 않을 때에는 짜증을 유발하기도 하는 동료인데요. 또 그는 자신 역시 민중의 일부로 여깁니다. 하지만 세르게이에게 시골이란 휴양, 도시의 반대이며 도시적 퇴폐의 해독처로서 존재하는 곳에 불과합니다. 그를 비롯한 인텔리에게 민중이란 이론적으로 자신들이 증오하는 계급에게 반대급부의 속성을 임의로 부여하는 계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비는 형이 좋은 동시에 자신의 집에 머무는 게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레빈 집안의 하녀가 다쳐 그녀를 진찰하러 의사가 집을 찾습니다. 세르게이는 방문한 의사와 대화하며 자신의 지성과 이론으로 그를 만족시키고서 득이양양해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전히 시골을 즐기기 위해 낚시를 하러 가기로 합니다. 레빈이 그를 마차로 데려다 주는데 세르게이는 자연에 관한 갖은 예찬과 그걸 아는 자신의 안목에 자부심을 보입니다. 하나 레빈에게는 진짜 자연의 아름다움이란 말로 표현할 때 그 감동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며 자라난 풀들을 언제 벌초해야 될지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합니다. 앞서 보여준 설명들을 지엽적인 사례로 풀베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중에 둘의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습니다. 세르게이는 레빈에게 왜 지방 자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일을 그만두었는지 묻습니다. 공공의료, 학교, 치안법원 등 공공선을 위한 사업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건지 정확히 묻죠. 레비는 자신의 본심을 형에게 말합니다. 세르게이가 말한 공공의료, 학교, 지방법원 등의 공공선을 위한 시설들이 바로 자신에게 어떠한 득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에 반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지주인 자신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은 막대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는 엄청나게 불만이 많죠. 이에 반해 세르게이는 지성과 감성을 지닌 자신의 동생이 머지않아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차분하게 레빈을 달래줍니다. 앞서 시골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관해 레빈과 세르게이의 관점이 꽤 충돌했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더욱 높은 벽이 보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현대적이고 지성적으로 판단하는 쪽은 당연히 세르게이로 여겨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신의 이득을 설파하는 레빈의 이야기가 틀렸다고 볼 수 없긴 하죠. 자연에 대한 대립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톨스토이가 이론으로 무장한 공산주의자들의 속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레빈이 상징하는 구시대의 지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통찰력 넘치면서도 예리하게, 그리고 독자로 하여금 전혀 어렵지 않게 글로 잘 풀어냅니다. 앞서 잠시 언급된 풀베기를 정말로 진행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요. 레비는 자신도 풀을 베러 가겠다고 하죠. 형이 있어 눈치도 보여 고민되기도 했지만 어제의 토론 이후에 마음을 확고히 먹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형은 레빈을 비웃기보다 진심으로 레빈의 체력이 따라줄지를 걱정해 주죠. 레빈은 전에 해본 적이 있어 자신감이 넘칩니다. 풀을 베는 당일이 되자 늦잠을 자 조금 늦게 합류하게 된 레빈. 자신의 풀베기 스승인 티트가 앞장서고 함께 같은 구역을 베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엄청 어설펐지만 레빈은 반복되는 노동에서 쾌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곧이어 아침 먹을 시간이 되자 농부들과 잠시 멀어져 집에서 식사하고 커피까지 마시고서 다시 농지로 출발합니다. 아침을 먹고서 레비는 익살꾼 노인과 젊은 청년,
셋이서 그룹으로 일하게 됩니다. 일을 할수록 더욱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는 시간이 늘어나죠. 몸이 갈수록 가벼워지고 이 노동의 순간이 너무나 황홀해집니다. 몇 시간이 지나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마치 반 시간 정도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이번엔 밥을 먹으러 집에 가지 않고 농민들과 함께 빵죽을 먹고 싸구려 술을 마시죠. 먹고 나서는 파리와 무당벌레가 몸을 기어다니는 풀밭에서도 단잠을 잡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죠. 마치 어떤 외부의 힘이 자신을 움직이는 듯 합니다. 집에 돌아온 레빈의 꼴을 보고 놀란 세르게이. 하지만 동생은 전에 없이 활력이 넘쳐 보입니다. 동생은 하루 종일 초원의 모든 풀을 베었다고 자랑하죠. 세르게이 역시 냄새나고 꼴이 말이 아닌 동생의 모습에도 동생이 보기 좋아 함께 있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날 마침 스테판에게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다른 곳에 있으니 자기 부인 다리아를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리아라면 모스크바에 있는 게 맞을 텐데 도와달라는 건 무슨 소리인지 이어서 설명이 됩니다. 지난 시간 페테르부르크의 승마 경주에 러시아 상류층이 모여 친교를 나누던 때 스테판 역시 이곳에서 모습을 드러냈었죠. 그런데 스테판의 가족인 다리아와 6아이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아픈 아이의 요양을 위해서라도 시골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골이 레빈의 동네와 그리 머지 않은 곳이었죠. 스테판에게는 집안의 생활비도 줄어들고 자신의 활동 역시 더욱 자유로워져 마다할 것 없는 최상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아에게는 모든 게 고역이었죠. 다리아에게 어릴 적의 시골이란 모든 게 값싸고 요양을 하러 떠나기 좋았던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주부로서 그곳에 간 그녀는 모든 것이 불편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래도록 쓰지 않은 집안의 가구는 물론이고 요리사도 없고 키우고 있는 제대로 된 가축도 없어 여러모로 곤란한 처지가 됐죠. 하지만 집안의 자잘한 일들을 수습해줄 수완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데리고 온 식솔이자 어릴 적부터 함께한 유모인 마트리오나입니다. 그녀는 동네의 주변 사람들과 친해져 필요한 물건들을 지원받거나 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주일 만에 집을 사람 살 만한 곳으로 수습해냅니다. 그 이후로 다리아는 시골 생활이 차츰 좋아지게 되죠. 시골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게 된 다리아는 성 베드로 축일에 교회에 가기 위해 준비합니다. 아이들에게 저마다 무슨 옷을 입힐 것인지 미리 모두 준비해두며 기대감을 드러내죠. 예전에는 자기 예쁜 옷을 입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옷을 입을 때면 자신의 망가진 몸매가 더욱 눈에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그 품위를 지키기 위해 옷을 차려입는다고 여기게 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합니다. 교회에서 만난 농민들도 무척이나 괜찮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6남매를 두고 하나같이 너무 예쁘다며 칭찬을 그치지 않는데요. 더불어 아이들을 키울 때의 어려움이라든지 병치레 등의 이야기는 꼭 자신의 관심사에 맞아 너무나도 익숙하고 좋아라 하는 중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62페이지까지였는데요. 아마 이제 동네에 적응하게 된 다리아의 집에 키티가 놀러 오게 되고 그런 키티와 다리아의 집에 방문한 레빈이 만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지 설렘과 기대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